XSFM입니다. I D W K. 신기하다. 왜요? 잘 보여. 올. 내가 혹은 부모님이 부동산 투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했느냐.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우리의 머릿속을,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딱히 순리에 맞거나 정당한 수익도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그 비중이 높다 못해 절대적이죠. 오늘의 독재유산 답사기에서 그 원인을 조금이나마 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15년 7월 마지막 목요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마포는 한여름, 남반구는 한겨울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괴로운 날씨 잘 버티고 계십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진행을 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사람은 이용 상임수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비중이 큰가요? 또 내가 빠진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그러진 않을걸요? 네. 참 1년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북반구 위주의 어떤 패권주의적 시각이잖아요. 그래요? 그게 아무런 개연성이 없어요. 그 해가 바뀌어야 된다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해가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게 남반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6월인 거예요, 그냥. 남반구 사람들이 만약에 달력을 제정했다면 6월이 됐을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런 계절 구분 자체가 북반구 패권주의. 그렇게 따지면 가장 소외되고 있는 지역은 남반부가 아니고 적도죠. 갑자기 건강해지신 물뚝심송 상인 고문입니다. 네. 적도는 진짜 놀랍게도 연중 낮의 길이가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항상 12시간이에요. 예. 완벽. 제일 신기한 게 전 처음 가서 진짜 놀랐는데 네. 아침 6시에 해가 뜨고 저녁 6시에 해가 져. 그럼 적도 패권주의네요. 근데 그 처음 느낌이 되게 신기하다니까요. 꼴 적도 패권주의자들. 꼴적. 제가 요즘에 컨디션이 좀 좋아지긴 했죠. 진짜 위험할 뻔했구나. 아니, 물뚝심송 상인고문이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으셨어요, 한동안. 네. 몸도 안 좋으시고. 물뚝심송 상인고문이 할 말이 없다는 건 진짜 안 좋은 징후거든요? 위험한 거죠. 예, 가끔 막 할 말이 없다고 그러고. 트위터 다시 안 한다 그러고. 실제로 트위터도 굉장히 안 했잖아요. 예, 내심 걱정했더라. 말할 게 없어서 말 안 하는 걸 절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뚱님의 경우엔 절개드립. 최근에 저것도 봤어요. 트윗에서 농담인데 하도 습도가 높으니까. 예. 습도가 너무 높아서 조련이 달까지 헤엄쳐갈 수 있겠다.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 얘기를 집에서 했더니 네. 아니 습도가 높다고 공기가 물이 됩니까? 네. 아니 집에서 했더니 딸아이는 그 핵심은 알겠는데 네. 조련이 그렇죠. 그렇죠. 예. 조련은 누구인가? 그게 다행입니다. 차라리. 수영하면 떠오르는 한국인이 누구인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한참 설명을 했죠. 아이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네. 여느 때 같은 물뚱님이 나와 계실 때 들으실 수 있는 주변의 여자분들께 하시면 안 되는 이야기와 함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어떤 성별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세상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될. 잘 보여야 될 이성이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웃긴 얘기 들려줄게라고 시작하고 했다가는 네. 큰 낭패를 너무 미안해서 막 들어준 사람에게 돈을 꿔줘야 될 수도 있는. 네. 저는 거부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반사회적 발언이라고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긴 얘기라 그래 너무 안 웃기면 그건 진짜 사회성 결여의 흔적이죠. 네. 이렇게 저희는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웃긴 얘기를 막 늘어놓을 수도 있고 한데 같은 이 사람들이 회사를 유지해가면서 네. 3년째 오늘 파일들을 살짝 백업을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140회까지 245번의 방송이 나갔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더 많이 했죠. 예. XSFM이 기업이 되기 전 시절을 뺀 이야기입니다. 새누리 시절만. 네, 새누리 시절만. 246번째 방송일 겁니다. 아마, 오늘이.
140회는 광고를 듣고 와서 월말은 월말이다. 요 정도 안 되고 마호맨도 안 되고 월말은 독재유산 답사기입니다.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나에게 선물하는 저녁 한우박스, 3D 컨텐츠 마켓 3크리에이터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최선이지. XSFM입니다. 조금씩 여러 부위 한우박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살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당신의 디자인을 공유하거나 판매하고 싶습니까? 창의적인 디자인을 실제로 만져보고 싶나요? 3D 컨텐츠 마켓 3크리에이터스에서 가능합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출력하고 마음에 드는 디자이너를 구독하고 좋아하는 디자인을 모을 수도 있죠. 3D 컨텐츠 마켓 3크리에이터스. 3크리에이터스가 8월까지 최대 100만원, 총 300만원 상당의 상금, 기프티콘 및 디자인 무료 출력의 기회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3크리에이터스 홈페이지 3creators.co.kr을 참고하세요. 쓰리 크리에이터스에서는 뭘 만드는 거예요? 홈페이지요. 아니에요. 막 갖다 대. 뭐야, 아무거나 다 되는 거야, 이게. 사실 홈페이지는 어디나 만들죠. 어디나 만들긴 하는데. 홈페이지는 나도 만들어. 네.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네. 그게 주력은 아니죠. 왜 모르는 척해. 3D 프린터 유저 커뮤니티예요. 와, 진짜? 아, 물뚱님은 처음 하셨구나. 예, 전 처음이에요. 예. 가면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입하면 이용이 얘기해 주는데 가입 축하 메일이 와서 아직 많이 모자라지요? 이런 정직한 질문이요. 거참 죄송하네요. 이런 메일이 와가지고 3D 프린터는 대중화가 되는데 되고 있죠. 사실 3D 프린터를 사는 게 CAD로 모델링하는 것보다 더 쉬워졌단 말이죠. 이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 모델링된 어떤 그게 그렇죠. 필요한데 그걸 공유하는 그런 컨셉인 거예요. 최근에 역시 또 트윗에서 봤는데 네. 모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3D 프린터를 무려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3대인가를 구입해가지고 왜 그러세요? 열심히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걸 자랑하는 글을 봤어요. 뭐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호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학생들이 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학급 내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도 해보고. 근데 점점점 글이 이렇게 뒤로 갈수록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더니 나중엔 전형적인 이제 덕후적 물건들을 생산하시는 걸로.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무슨 주인공 캐릭터를 만든다거나. 아스카짱 이런 거. 거. 그런 거를 만든다거나. 아스카짱에 칼 없으신가? 아스카짱? 예. 그런 거 학생들 안 보여주고. 근데 정말 취미로는 도끼자루 썩는지 모를 취미이긴 한 것 같아요. 그건 진짜 한번 재미 들리면 한도 없이 할 것 같아요. 네.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3크리에이터스에서 이벤트 한다고 이용이 말씀드렸어요. 꽤 돈이. 그렇습니다. 그 상품 중에는요. 땡땡땡땡 커피. 뭔 줄 알고 하시는 거예요? 뭐 이디이아 커피, 커어피빈 커피가 아니라 땡땡땡땡 커피. 예, 우리가 아는 네 글자 커피. 네네네. 거기에서 상품권 그 이벤트 때문에 이제 유저분들한테 드리려면은 회사에서는 대량 구매를 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럼 담당자한테 물어보죠. 대량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랬더니 땡땡땡땡 커피의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회사 이름이 익숙하다 했더니 그 알실에서 들었다. 반갑다. 네,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참 많구나. 예, 이벤트 중에는 땡땡땡땡 커피 상품권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재 유산 답사기 재선화 부동산 신화의 시작. 독재유산 답사기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네 번째? 2회니까. 네 번째 시간일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스토리가. 아, 그렇지. 방조제 했으니까. 그렇죠. 방조제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네. 교량 이야기 두 번째니까. 네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번째가 맞는 것 같죠. 네네. 네. 네 번째가 맞아요. 그러니까 프롤로그 있었고 그 다음에 방조제 있었고 그 다음에. 예. 네. 우리가 이제 요새 시리즈가 준비될 때마다 내보내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우르르 내보냈더니 모기업이 있을 때 안 하고 회사를 차리고 하면 그 시리즈 하다 말고 망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띄엄띄엄 배치하고 있죠. 몇 번째인지도 좀 분명치가 않네요. 네. 네 번째 시간 편집을 위해서 다섯 번째 시간 여섯 번째 시간 아니면 122번째 시간 지금 다 해놓을까요? 첫 번째 시간. 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안드로이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네, 그렇습니다. 7월 말에 독재유산 답사기는 지난달에 그냥 하다만 듯한 느낌이 너무 심했던 한강의 교량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조금 후회를 한 게 이 얘기를 좀 길게 그냥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릴 걸. 왜요? 우리 그냥 뭐 비가 오니 마포에 물 들어오더라 이 얘기는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예, 별 주제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희들 사무실도 마포에 있습니다만은 마포에서 걸어 나오다 이제 마포역에서 보면은 역사 사적에 대한 그 마포가 개발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유적들이 상당히 많은 곳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요. 예, 일단 전차 종점이 있고요. 거기 그 전차 종점 돌도 있어요. 그리고 예. 여기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지난 회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배가 드나드는 곳이 있고 그리고 나루터. 예전엔 사람이 살던 율도동. 예, 뭐 그런. 영등포구 율도동이었나? 마포구 율도동이었나 그렇습니다. 진짜요? 율도국이 아니고? 율도동이 저기 앞에 있었어요. 앞에 보이잖아요. 지금은 외가리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지금도 그러고 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율도동 실향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죠. 한 1년에 한 번 정도 제사를 지내신다고. 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고작 그런 얘기나 생각나는 네. 역사 얘기를 하다가 오늘에서야 독재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질문을 던지는데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강에 왜 그렇게 다리가 많은가? 교량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가?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 많은 다리를 지어진 순서대로 읊어드리는 그런 과업을 수행했다는 것에 예. 만족을 그렇죠. 하고. 귀찮으면은 그냥 제1의 다리가 무섭다고 그러고 그냥 쭉 놀고 땡하면 되는데 12개의 다리가 한강을 질주하고 다리가 질주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고 그 강 위에 다리를 만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교통량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교통량이 늘길래. 예. 강은 준설된 곳이 마땅하오든가. 적당하오. 적당하오. 예. 근데 괄호 열고 굉장히 역설적인 사건이 있어요. 네. 뭐 마포대교나 뭐 저 원래 있던 한강대교나 뭐 제2한강교, 양화대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다리 양쪽에 도심지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고 교통이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 양화대교만 해도 그 제2한강교 이제 박정희 정권이 최초로 만든 다리가 양화대교인데, 그 양화대교 양쪽에 이쪽엔 합정이고 저쪽이 당산이니까, 네. 양쪽에 분명히 사람도 많고 거기 나룻배도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데고 교통의 수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제3한강교를 볼 수가 있죠. 제3한강교. 지금 부르는 이름은 한남대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남대교는 말 그대로 남단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그거죠? 그 강남 가는 날이죠? 지금은 이제 직진에서 내려오면 신사역이고. 뭐 압구정지나 신사역 돼가지고. 예, 강북에서 뭐, 건너가는 예. 파트는 옛날 단국대에 있던 곳이죠. 한남역에서 그렇죠. 신사역 건너가는. 그 다리인데, 지금 보면은 감히 그 상상이 안 들죠. 왜냐하면 지금은 서울 시내에서 제일 중요한 다리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당장 난리 날 정도로 심각한 교통량을 감당하고 있는 다리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경부고속도로의 사실상의 기점이죠. 그렇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죠. 한남대교가 완공될 당시에 일단 경부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없었습니다. 강남 자체가 없었어요. 또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있죠. 밭도 있고. 물론 네. 그 북단에도 한남대교 건너서 시내로 도심으로 진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남산 터널이잖아요. 예. 남산 1호 터널. 그 터널이 없었어요. 네. 그럼 한남대교 북단까지 가는 것도 4대 문화에서 힘들었어요. 남산을 삥 돌아가야 되니까. 남산을 코요테와 로드런너가 달리듯이. 그렇죠. 이러면서 이렇게 빙빙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예. 빙빙빙빙빙 내려와가지고. 그럼 그 국립극장 쪽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 그렇죠. 고개를 넘어가든가 아니면 남산을 삥 돌아서 뭐 저쪽에 신당동 쪽으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반대쪽 용산으로 돌아오든가 그렇게 왔어야 되는 길인데. 네. 거기에 뜬금없이 1969년에 왜 다리를 지었냐는 거죠. 이 당시에 강남이라고 하면 진짜 강의 남쪽을 뜻하는 거죠. 네. 강남이라는 지명 자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대. 이 당시라고 하면은 그 이름 없었다고 보는 게 맞네요. 60년대는 강남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60년대 개발 초기에는 그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영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영동이라는 말의 기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영등포의 동쪽이에요. 맞아. 아, 진짜요? 영동이라는 말이. 근데 영동이라는 지명은 이제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남아있는 건 저쪽 강원도 영동 지방이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도 강남 중에 뭐 영동 중학교 학교 이름으로 남아있는 데가 있고. 거기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영동교라고. 그나마도 없어요. 심지어 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래서 영동교라고 하는 거예요. 영동대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영동이라고 불렀던 것도 초창기에 어차피 4대문 안에 사는 사람 눈에 보기에는 한강 남쪽이라는 말입니다. 거긴 서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나마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 지명은 영등포입니다. 영등포는 이제 제물포, 인천 가는 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꽤 번화했었죠. 포와 진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데들 중에 인구 밀도가 있는 트래픽이 있는 곳. 그렇죠. 핵심 요충지다. 강남에서. 강남 지역에서는 영등포가 제일 유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남 지역을 영등포의 동쪽 이렇게 불러버린 거죠. 그랬는데 지금 제가 하는 질문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 영동, 지금 말하는 강남, 뭐 압구정, 지금은 양재라고 부르지만 말죽거리. 이 지역에 다 논밭밖에 없고 개구리 말고 있는데 거기다 왜 다리를 놨느냐. 개구리들을 위해서. 생태다리. 말죽거리의 개구리를 한남동에서도 보자. 연락 뛰어와야겠네요. 개구리가. 그건 거의 모세인데요, 모세. 한 쌍들이 다들 다리 건너고 있고, 막, 양, 막, 누. 개구리, 도롱뇽, 이런. 두꺼비, 뭐 이런 거. 한 쌍씩. 이렇게 교량 건설의 시점이 너무 앞에 가 있는 것, 즉 순서의 뒤바뀜, 강남이 개발되고 교통량이 발생한 다음에 교량을 설치한 게 아니라 개발 계획도 없던 한참 앞선 시점에 교량이 먼저 완공되는 이 순서의 뒤바뀜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해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영동 얘기했지만 말죽거리가 양재역 근처라는 건 다들 아시죠? 양재역에서 지금은 3호선 그 다음 역이 매봉역이죠. 3호선의 그렇죠. 원래 마지막 역이 양재역이었는데 매봉역이 생긴 게 지금 20년이 좀 넘었을 겁니다. 가는 길에 벌써 그렇게 됐나요, 매봉역이? 그렇죠. 가는 길에 놓여 있는 지금의 은광여중고, 은광여중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은광여고가 한복판에 놓여 있는 산길 그쪽을 말죽거리라고 부르죠. 와, 진짜 이거 서울 네이티브드 같다. 말죽거리는 원래 한자로 마죽거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부르기 쉽게 말죽거리라고 하는 건데 조선시대에 있던 양재역 주변을 말합니다. 마죽거는 뭐예요? 말맞자에 실제로 그 마죽입니다. 말죽을 주는 집. 휴게소. 조선시대에 양재역이 있었다고 하면은 주유소. 만남의 광장. 주유소가 아깝죠. 주유소. 정비소. 조선시대에는 지하철역은 없었을 테니까 양재역이 지하철역은 아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양재역입니다. 역관. 그 역. 말 갈아타는 말고. 역 말고. 그러니까 그 관료들이 지방에 가거나 할 때 관료들이 이렇게 노란 마그네틱 선이 그어져 있는 표를 내밀면 여기가 그 전철이 들어서기 전에도 이미 양재역이었네요. 조선시대부터 있었다는 거죠. 양재역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말 갈아타거나 말을 밥을 먹여주고 쉬게 해준다거나 지방에 가는 사람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뭐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할 테니까 그런 시설이 다 생겼겠죠. 그래서 말죽거리라는 그 촌락이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게 말죽거리의 어원이라고 보는 게 정설이고요. 일설에 의하면 그건 속설이죠. 그 인조가 이괄에 난 때 피난 가다가 이괄이 이제 북쪽에 쳐들어오니까 피난을 가다가 양재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그 지역에 있는 선비들이 이제 농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팥죽을 끓여서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인조가 마음이 급해서 내리지도 않고 말 위에서 팥죽을 먹고 그냥 갔대요. 급한 거지, 무서운 거지. 드라이브 스루. 그 다들 급한 마음에 빨리 대접해드려야 된다. 팥죽. 팥도날드. 이때 생긴 노래가 팥죽송이다. 팥죽송. 그래서 이제 왕이 말 위에서 죽을 먹고 갔다. 그래서 말죽거리. 진짜 쓸모없다. 그래서 유명한 지역이 됐고 또 최근 분들한테는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로 기억이 될 가능성도 있죠. 70년대 족구 장려 영화. 그러니까 한참 개발이 여기가 트겠구나라는 걸 먼저 본 선지자 알부자들이 등장하던 시절의 강남이 영화의 소재로 종종 쓰였죠. 최근에도 강남에 관한 영화가 하나 나온 게 있죠. 당시에 이 말죽거리 일대가 진짜 서울 강남 개발에서 부동산 신화의 핵심지였어요. 뭐, 어마어마한 졸부들을 양산한 지역이죠.
결국에 조선시대에도 한남동 근처 옥수동 이 지역에서 압구정으로 한강을 건너갈 수 있는 진, 나루가 있었습니다. 네. 한강진이죠. 한강나루. 네. 거기서 이제 한강진을 건너 내려오면 말죽거리가 나오고 그게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통로의 핵심 지역인 건 맞아요. 만남의 광장 지금 하는 거 같고 뭐 역할이 뭐 비슷하지 않나 봅니다. 그렇죠. 예. 뭐 동작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과천이 나오는 거고, 예, 예. 이 한강진에서 이제 압구정으로 넘어오면 말죽거리가 있는 거고. 예.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런 과거의 교통망을 위해서 거대한 교량을 만들 정도로 급한 그런 이유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왜 그 이른 시기에 독재 정권, 박정희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6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몇 년간 정신없었을 거고, 네. 그렇죠. 제2한강교를 양화에 건설한 직후에 69년, 70년 되기 전에 바로 그 한남대교를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박정희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2한강교 양화대교 완공 그 준공 축하식장에서 네. 앞으로 이런 다리를 한 10개는 더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I love it. 예.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좋아 죽겠다.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다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천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다리를 지어야 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 속의 인물을 한 명 더 불러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물은 뭔가 차종의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어맹뿐은 아닙니다. 예. 어맹뿐은 절대 아닌데 그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입니다. 아, 이 양반 예전에 무슨 얘기하다 나왔죠? 이분? 나왔었죠. 그 아파트 얘기하다 나왔나? 저 세운상가. 세운상가? 예. 아파트 얘기도 하지 아파트 않았어요? 초기에. 예, 예, 예. 세운상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거 만든 사람입니다. 네. 예. AMD의 아키텍처 이름을 별명으로 가지고 계시는. 사실 김현옥 시장이 어맹부보다 한참 더 앞선 원조 불도저죠. 부르도자. 부르도자. 네.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할 때 자기 별명을 뭐 부르도자에 컴퓨터가 달린 뭐 컴도자 이런 얘기 한 게 컴퓨터. 예. 예. 서울시장 김현옥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리고자 한 전술이었던 거죠. 내가 이 사람의 후신이다. 내가 그 사람처럼 하겠다라는 의미를 준 거죠. 막 지어버리겠다. 일종의 오마주. 예, 이걸 준 거죠. 제2의 땡땡땡이다. 이런. 김현옥 전 서울시장은 당시는 이제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었던 거죠. 환선이지요. 예. 1926년생이고 9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되게 이제 어르신들, 아버지나 할아버지 계시면은 네. 김현옥 서울시장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서울시장 네. 하면 김현옥 같은. 대한민국 육사 3기 출신이고요. 육사 출신. 육사 3기. 3기니까 완전히 해방 직후 국방경비대 시절에 입대한 사람이에요. 아, 예. 그 육군대학 졸업, 건대 정예과 이런 거 이제 고급 장교들이 학력을 장착하기 위해서 네. 건대 정예과, 건대 행정대학원, 유명한 행정대학원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경남 진주 사람이고요. 해방 후 47년에 남조선 국방경비대에 입대했고 47년에 입대한 겁니다. 대한민국도 아닌. 그렇죠. 남조선에서. 한국 전쟁에 참여했고 62년까지 군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26년생이잖아요. 네. 62년이면 30대 중후반이에요. 그렇습니다. 40도 안 됐어요, 아직. 네. 근데 왜 군생활을 그만뒀을까? 고급장교였는데. 뭐 ROTC여서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62년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쿠죠, 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동참한 거죠. 예. 그래서 예. 맛있어서 제대. 예. 네. 대박이죠, 뭐, 사실. 네. 예. 참을 수 없어. 제대. 바로 62년도에 준장으로 예편을 하게 되고, 30몇 살인데 준장? 준장으로 예편했다는 것은 네. 이 사람은 현역 시절에 영관이었다는 뜻이죠. 아. 네. 예편할 땐 하나씩 올려주잖아요, 다. 아, 예. 아니면 뭐 장성이었으면 뭐 소장이나 중장 정도로 예편을 했겠죠. 그러겠죠. 예. 준장으로 예편했다는 건 젊은 영관이었다는 뜻이겠죠. 처음에 이제 군생활 하다가 예편하자마자 바로 임명된 것이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참. 이게 쿠의 맛이 이런 거다. 아니 일단 30대 중반 정도 된 사람이 준장으로 예편한다는 것도 요즘 세상에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거고. 게다가 요즘 전역 군인들이 취업하시기가 얼마나 힘든 시장인데. 그리고 이 양반들이 동대장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동대장이 아니라. 지금 동대장 되면 다들 오 꿀빤다 이러면서 막 같이 전역한 동기들이 부러워하고 난린데. 동대장은커녕 부산시장이 돼버렸어요. 원래 군대 있을 때부터 박정희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고, 근데 그때 당시 서울시장,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의 초대 서울시장은 윤치영 씨였는데, 네. 윤치영 이 사람은 뭘 짓는 걸 싫어했어요. 합리적인 사람. 초대 서울시장이면서도 그 윤치영 씨가 경질된 가장 큰 이유가 네. 그때 이제 60년대 초반이면은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농어촌이 붕괴하는 시점이거든요.
농어촌은 진짜 매년 봄마다 보릿고개 때 사람들이 굶어 죽던 시대였어요. 요새 도심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처럼 스타트 딱 끊고 이천 향도를 하기 시작하던. 네, 그 모든 도로는 다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 인클로저 운동. 네네. 그래서 윤치영 서울시장은 서울로 몰려든 인구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네. 서울의 현재 시설이나 현황으로서는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에 문을 닫아야 된다. 네. 아예 지방민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걸 금지해야 된다. 이민 제한. 서울로의 이민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무슨 요새 많이 나오는 저 패드립 댓글 뭐 외노자 블라블라 하듯이. 예. 서울 이민자 다차단. 다들 쫓아라. 만약에 이때 윤치영 서울시장의 뜻대로 됐으면은 말 그대로 서울하고 평양이 똑같아지는 거죠. 평양도 철저하게 이렇게 선발된 사람만 들어오잖아요. 네. 윤치영 시장은 결국 그 주장 때문에 잘립니다. 박정희가 보기에는 예. 진취적이지 못했던. 사람이 왜 저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덮어놓고 개발해야 된다는 것도 좀 문제지만 이것도 좀 진입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도 그 잘린 시장의 근시안적인 것도 문제가 되긴 하죠. 뭐 양쪽 다 너무 이제 극단적인 주장이죠. 좀 뭔가 좀 그 중간에 뭔가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 행정의 기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예. 이게 트래픽이 많지도 않은데 다리를 이렇게 많이 지었다는 건 도시행정학과 교재인 심시티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면 치트키를 치고 했다는 거예요. 벌리지도 않았는데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 뭔가 돈이 딴 데서 엉뚱해서 왔다는 얘기죠. 예, 그런 플레이어란 얘기고 박정희는 그러네. 우리 잘린 시장은 있는 돈도 못 쓰는 사람이다. 그 도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윤 시장이 경질되고 김현옥이 드디어 서울시장에 부임하게 됩니다. 네. 서울시의 역사에서 뭐 3대 시장 얘기할 때 항상 김현옥 시장을 제일 먼저로 칩니다. 네. 서울이라는 도시의 외관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친 사람이거든요. 네. 아주 획기적이었죠. 그 사람이 그 이후 서울 주민들,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고령층의 기성세대 관점에서는 위대한 서울시장이었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그렇게 보듯이. 똑같이. 예. 비슷한 관점에서. 그분이 왜 위대하다고 간주가 될 정도였느냐 하는 건 이제부터 그분이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을 제가 읊어드릴 건데. 네. 젊은 청취자, 나이가 좀 어리신 청취자분들 보기에는 그 시설물들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있었던. 그렇습니다. 저게 해방 전에 조선시대부터 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네. 도심지 한복판에 가보면 세종로와 명동에 아주 오래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면 지하상가 있고. 세종로에 지하차도가 있어요? 네. 지하도. 차도가 아니고 지하도. 지하도. 사람들 걸어다니는. 네. 지하철하고 요즘 막 지하철하고 연계가 되지만. 네. 지금은 그게 광화문역에 붙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게 굉장히 오래된 지하도인데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요? 예. 나 그 전철하고 같이 생긴 건 줄 알았는데. 전철보다 훨씬 전에 생긴 거죠. 이게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명동 지하상가 이런 거. 명동 지하상가? 예. 지하도 양옆에 가게를 만들어 준 거죠. 그렇죠. 그것도 전철역하고 좀 떨어져 있 전철역보다 훨씬 먼저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렇구나. 아까 얘기 나온 이제 아파트 얘기할 때 언급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 상가 아파트. 네. 세운상가. 그리고 윤치영 서울시장이 강변북로의 원형을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설계까지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직접 설계는 안 했겠죠. 설계사는 아니니까. 예. 만들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그걸 완공시킨. 예. 그리고 여의도를 뺑 둘러서 있는 윤중로, 윤중제. 제방을 쌓고 거기 위에 도로를 만든 거죠. 윤중제를 이 사람이 완공시켰습니다. 그게 자연제방이 아니구나. 자연제방이 당연히 아니죠. 여의도는 그냥 완만한 모래사장. 네. 모래밭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박정희 시절에 항상 얘기 나오는 밤섬을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무자. 저희 눈앞에 있는 저것이 저렇게 푸르게 된 것에. 예. 뭐 결국 다시 살아났죠, 밤섬은. 예. 네. 알고 보면 원인제 공자입니다. 그 사람은 아예 없앴고요. 예. 밤섬은 알아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거 없애는 것도 뭐 이렇게 포크레인을 이렇게 뜬 것도 아니고 폭탄 갖다 설치해 터뜨려버렸어요. 역시 군인 출신들이 혹해야죠.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심시티 했잖아요. 예. 맞아. 해보면 뻥 한 다음에 옆에 가게들은 그냥 잘 장사하잖아요. 그렇죠. 빵 이러면서. 네. 그리고 아현 고가도로와 서울역 앞에 있는 고가도로. 얼마 전에 없어졌고 기능이 바뀐 그 두 개의 도로. 그렇죠. 네. 서울역 고가도로 그거 공원 됐어요? 네. 아, 진짜요? 보행자를 위한 시설물이 됐죠. 예.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남산 1, 2호 터널. 네. 남산 터널 1호, 2호. 나중에 새로 만든 3호 터널 말고 1, 2호를 동시에 이 사람이 다 만듭니다. 그리고 뭐 삼청 터널, 사직 터널 이런 거 다 이때 만들어집니다. 네. 청계 고가도로.
청계국가도로는 나중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없애버리죠. 청계 이명박 시장이 없애죠. 부르도자가 만든 걸 컴퓨터 달린 부르도자가 컴도자가 네. 없앴어요. 네. 청계국가도로를 예전에는 3.1 국가도로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밑에 보통 책을 사러 많이 갔죠. 대학생들이. 헌책방들 쫙 있고. 지금도 좀 있습니다만은. 예. 여태까지 언급한 것만 가지고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고가도로 같은 거 만들 때 옆에 그 상인들, 노점상 이런 거 다 없애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분 이거 말고도 아파트 무지하게 지었거든요. 그렇죠. 아파트 지을 때마다 판자촌 철거해야 되고 뭐 이게 일이 한두 해 걸리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걸 다 완공한 사람이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분이 서울시장에 재직한 기간이 네. 4년입니다. 크레이지. 4년 만에 이걸 다 했어요. 4년 만에. 4년 만에. 네. 비결이 뭡니까? 아니, 물뚱님이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게 수많은 지자체장들이 예. 롤모델로 삼을 만하지 않습니까? 롤모델 정도가 아니고 네. 이 정도면 레전드예요, 레전드. 신의 경지라고. 4년 만에 연간 한 100만 명씩 400만 명을 끌고 와야 되는 이 지자체장들이. 어찌 보면 그러고서 지금 반세기가 지나갔는데 아직도 직선으로 바뀐 다음에 민선으로 바뀐 다음에도 지자체장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뚫고 짓겠다는 소리를 많이 하느냐. 이 사람 때문이죠. 네. 그 주인공을 만나봤어요. 어마어마한 전설이거든요. 이 아저씨의 무용담을 광고 듣고 와서 좀 더 들어보죠. 그러시죠. XSFM입니다. 공정하게 평가받는 나만의 포트폴리오 3D 컨텐츠 마켓 3크리에이터스 3creators.co.kr 한우박스. 에이, 이상해요. 나한테 선물 받는 저 사람이 저 많은 한우를 다 못 먹을걸요? 내가 선물할 곳이 언제나 대가족인가? 아니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큰 것만 팔아? 한우를 선물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하지만 받은 걸 못 먹고 남기는 건 기분 나쁠걸요? 마음 편하게 선물할 수 있는 고급 한우. 그런 게 없어. 한우박스. 마음이 잘 드러나는 선물.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세종로의 지하도, 명동의 지하도, 세운상가, 강변북로, 여의도의 윤중제, 벚꽃축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윤중 제방 위에 있는 윤중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면은 삼각 뿔처럼 생긴 그 바닷가 가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 있죠. 테트라포트라고 하나요? 거기 위에 사진 찍지 마십시오. 예. 빠지면 구하지도 못합니다. 그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세요? 그냥 걱정돼서요. 네. 왜 갑자기 그게 걱정이 되지? 119 구급대원들이 제일 그거 진짜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고 거기 빠지는 사람이 태반이 낚시꾼이거든요. 소리도 안 나고 소리 질러도. 네, 파도 소리. 그러니까 억소리도 못하고 사라져요 사람이. 그리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빠지면. 그리고 대부분 빠지면 여기저기 골절되고. 밤섬을 부수고 아현과 서울역의 고가도로, 남산 1, 2호 터널, 사직터널, 삼청터널, 청계고가 등등등을 4년에 만든 건설의 신. 진짜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의 일정이 이런 거죠. 여기 공사 둘러보고 저기 공사 둘러보고 그 서울특별시의 10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10장이었던 거죠. 예, 이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김현옥 시장이 현장 다닐 때 그 어떤 공병대의 피가 흐르나? 공병대보다 더 할 겁니다. 네. 헬멧을 쓰잖아요. 현장 가려면. 그죠. 그 하이바. 네, 하이바. 헬멧에 김현옥 시장은 앞에다가 돌격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고. 어머머머머. 진짜요? 예, 실제로. 그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돌격. 그리고 돌을 격파해서 건물을 세우라는 소리예요, 뭐예요? 이거는 사진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곳곳에. 이 시대 양반이면 한자로 써놨을 거 아니에요? 한글로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군 출신이라서. 그리고 검색을 해봤더니 네. 지금도 짤방이 많이 나옵니다. 윤중제 공사 현장이나 각종 개발 현장에 팻말이 서 있어요. 서울시장 명의의 팻말이 서 있는데 네.
우리는 싸우면서 건설한다. 이게 이 사람 표어였어요. 실제로. 제가 과장하거나 농담치는 게 아니고 진짜. 북한 사람들이 무슨 뭐 건설 전투 뭐 이런 네. 거 하고 한국에도 그런 느낌이 면면이 흘러요. 아직도 뭐 하면은 이걸 전투, 전쟁과 비유하고 심지어 옛날 사람들은 아직도 저는 학원에서 본 적 있어요. 시험 기간 됐을 때 일부러 12시까지 몰래 남아가지고 나머지 공부하는 애들을 돌격대라고 불러요. 그런 원장들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건설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항상 자기들의 건설 업무를 속도전이라고 부르고 북한하고 거의 똑같은 용어를 쓴 거죠. 네. 북한이었구만. 그렇게 초고속으로 서울시를 개발을 하면은 당시 서울 시민들 보기에는 신기했을 거예요. 진짜. 자고 일어나면 뭐가 하나씩 생겨 있는 거죠. 눈 뜨면 두루룽, 눈 뜨면 두루룽. 뭐 자고 일어나면 뭐가 하나 없어지고. 네. 자고 일어나면 여기 살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속도를 강조하면서 속도전, 뭐 싸우면서 건설하는 돌격 방식의 건설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청계 고가도로 만들 때 그 청계천 주변의 노점상, 빈민들, 판자천 이 사람들을 몽땅 철거를 해버리면서 쫓아내버리죠. 네. 이 사람들을 지금 현재 지명 성남, 당시로는 광주시 성남 출장소 주변이죠. 네. 지금 성남시 중원구 일대인데 거기다 갖다 버리는 바람에 이게 광주시하고 합쳐져 있었군요. 광주시 영토였어요 원래 성남시가. 근데 그 성남으로 몰려났던 사람들이 도저히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서울시가 약속한 어떤 보상도 전혀 해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폭동에 준하는 저항을 하죠. 막 버스에 불 지르고. 그때 이제 뭐 대통령까지 가서 사과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바로 김현옥 시장 있을 때 했던 일이고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그거는 이제 김현옥 시장 물러난 다음에 바로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쫓겨났던 철거민들이 그 상황을 겪고 저항할 때까지 2, 3년간의 시차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예. 그 후로 30년이 조금 더 지나서 서울시장이었던 엄행푸 시장이 청계천에 그 이후에 들어왔던 상인들을 또 청계천 고가를 없애버린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송파구 바깥으로 쫓아내죠.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가든파이브 뭐 이런 걸로. 예. 그 김현옥 시장이 했던 방식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대로 보고 배워서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속도전을 벌이면서 서울의 어떤 외형적 형태를 급속도로 바꿔버리던 김현옥 시장이 겨우 4년 만에 현직에서 물러나게 된 이유. 그 이유도 굉장히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들 아실 겁니다.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 한번 다뤘죠. 그 아파트 다룰 때 한번 자세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김현옥 시장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한 1, 2년 쉬다가 바로 내무부 장관이 돼요. 승진입니다. 승진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김현옥 시장이 잘했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아마 술자리에 앉아서 그런 말을 했겠죠. 박정희는 100개 짓고 1개 무너졌는데 그래. 승진이다. 그 임자 한 1년 고생 좀 쉬다 오소. 뭐 이런 얘기 했겠죠. 실제로 쉬다 오고. 예. 여기서 임자란 너님을 뜻합니다. 김현옥 시장이 서울시나 뭐 이런 그 시대, 그 세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으냐면 이런 사건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1980년 돼가지고 전두환의 신군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이제 의뢰이 거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 정권의 유력 인사들을 부정축제자로 몰아서 처벌을 하죠. 돌립니다. 예. 네. 그때 그 부정축제자 명단에도 이 사람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부정축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어요. 이 시대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특징이죠, 그냥. 다만 당시에 이제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 거. 새 군부를 창조를 하면서 했던 말은 뭐 유명한 그 말일 겁니다. 저자는 떡을 만졌다. 손바닥을 털어보자. 바로 그거죠. 김현옥 시장이 그렇게 많이 토목 건설을 다 했는데 거기서 뭐 콩고물이 없었을 리가 있느냐라고 일반 유권자들이 다 생각을 했고 그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신군부가 그 사람의 명단을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완전히 박정희 정권 시대를 관통하는 한마디 표현, 개발독재 시대라는 그 표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에요. 아주 상징적이고 온몸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돌격대장이라는 말은 저는 아직은 입에 잘 붙지 않고요. 행동대장이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당연하죠. 예. 돌격대장. 야, 사실 어떤 현대전 교리에서 군대 얘기한다. 이게 어떤 돌격이라고 하면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뭐 재빠른 기동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돌격이라는 게 사실. 가서 죽는 느낌이죠, 뭐. 네, 그냥 별다른 대책 없이 적진으로 뛰어드는 느낌인데. 소총 들고 뛰어가는 느낌. 그 부분인 거예요. 이건 합리적인 성격을 가진 어떤 기능을 표출해주는 게 아니라 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격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단어 자체만으로 이미 정근대 아닙니까? 그리고 저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돌격은 정근된 걸 싫어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다른 재반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앞뒤 가리지 말아라. 앞뒤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 그냥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 해라 그냥 따져 묻지 마라. 네. 부작용 같은 걸 고려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뭘 만들게 된 배경, 그 밑에는 어떤 맥락이 흐르고 있는가. 라는 거를 한꺼풀 밑으로 내려가서 따져볼 때가 된 겁니다. 정권을 잡았어요. 박정희가. 네. 그때 당시 대한민국 남한은 아주 처참한 나라였죠. 아무것도 없죠. 서울이라고 해봐야 뭐 그때까지만 해도 막 곳곳에 초가집 있고 판잣집 있고 막 그러던 시절이거든요. 네. 수치상으로 보면 현대 남수단이나 뭐 그 정도.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해야 했는가. 지금도 각 지방 농어촌에서는 보릿고개 때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영양실조, 뭐 결핵은 대표적인 뭐 소모성 질환이라고 그래서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널리 퍼지죠. 그런 게 사회 문제가 되고 그 주거 환경 열악하고 매년 여름철 되면 홍수 나가지고 수재민 생기고 이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루 먹을 거리라도 벌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농촌을 포기하고 서울로 모여들고 있던 상황이죠. 네. 윤치영 시장은 그걸 막아야 된다. 못 오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거고. 네. 이승만적 발상이죠? 예, 이승만적 발상이 다리를 끊어 못 오게! 이런 거죠. 예. 서울에 진입하려면 비자를 발급하고. 그렇습니다. 각 도에 서울의 대서관을 설립하고. 근데 쿠데타 정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서울에 못 오게 막다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뭔가 굳이 쿠데타 정권이 아니어도 산업을 부흥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당시에 꽤 젊은 축입니다.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은 느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네.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위협이 됐었어요. 예.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은 그때만 해도 6.25를 휴전으로 끝낸 게 못내 아쉬운 상황이었고 네. 미국이 개입만 안 한다면 언제든지 남한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군사력을 강화시키던 시절이죠. 남한보다 훨씬 앞서 있던 공업 자원을 기반으로. 네. 자, 그럼 여기서 북한은 당시 표현대로 호시침침 노리고 있는 북괴 야욕 안에. 네. 호시탐탐 아닙니까? 호시탐탐이죠. 네. 눈이 침침하십니다. 아니야, 이게 진짜 시리즈 개그예요, 이게. 그래요? 예전에 유명한 뭐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네. 무슨 담화문 읽다가 한자 잘못 읽은 개그거든요. 그래요? 아, 그래요? 뭐 한글날 기념식장에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분포하시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호시탐탐이라고 써있는 한자를 몰라서 호시침침이라고 읽고. 와, 이게 진짜 좀 죄송스럽다. 이렇게 굳이 자신의 유머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비참한 느낌이 드는데. 40년 전에 연락 웃겼다. 아니에요. 그 시리즈 많아요. 무슨 사관과 신사가 아닌 토관과 신토라고 그러고. 맞아요. 그래, 그런 거 있었어요. 미당 소정주가 아닌 말당 소정주라고 그러고 뭐 이런 한자 네. 개그 많아요. 이럴 때 이렇게 안팎으로 해결하기 힘든 난제가 겹겹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 어떤 면에서는 당시에 이미 서울을 포기하고 수도를 옮기는 것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죠. 대전쯤으로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냐면 북한이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가깝다. 수도가. 당시에는 이제 요즘같이 뭐 현대전 개념이 없던 시절이고 진짜 말 그대로 돌격전이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깝다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죠. 실제로 박정희 정권 말기에는 개발 다 하고 막 서울이 너무 지나치게 비대해진 효과도 있고 막 그래서 대전으로 수도를 옮기는 계획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워놨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어지면서 행정수도 이전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제 참여정부가 돼서야. 그렇죠. 예. 근데 60년대 초반 그 당시의 결정은 지금 서울을 옮길 수는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다면 서울을 옮기지 않으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막을 수도 없고 그럼 서울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순리에 따르는 결정을 내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신동아나 뭐 월간 조선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비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비사 많죠. 그런 걱정들을 했다고 하죠. 지금 이거 수도를 확 옮긴 다음에 다른 건 다 빨리 해도 군대는 빨리 못 옮긴다. 저 수방사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걸 걱정했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것도 걱정하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쿠데타에서 정권 잡은 사람은 쿠데타를 제일 걱정하죠. 투표에서 지는 것보다 또 쿠데타라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나랑 사이 안 좋은 내 후배가 투표는 체육관에서 하면 되는데 내가 서울을 비우면 서울 주변에 있는 저 큰 군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걱정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어떻게든 서울을 개발해서 좀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당시도 뭐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돈이죠. 돈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60년대 초반부터 뭐 한일 회담하고 뭐 미국에서 그 차관 원조 받고 일본으로부터 차관 들여오고 해서 일정 금액, 제한된 금액의 자금은 정부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이 돈으로 서울시를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좀 근대적인 도시로 바꿀 만한 자금이 되는가라고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세종과 명동에 지하도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때도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은 북한이 포격을 하게 되면 지하도로 대피해야 된다. 대피소 개념으로 지하도를 만드는 거였어요. 북한하고 똑같네요. 지금 평양 지하철. 그렇죠. 그 예. 되게 오래된, 지금은 서울에 그런 거 별로 없죠? 되게 오래된 지하차도들 지나가 보면은 뭐 대피소, 이렇게. 예. 뭐 철문 같은 거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 지금도 그 민방위 마크 쳐져 있는 지하도나 이런 거 많죠. 그렇습니다. 그 가끔 민방위 훈련할 때 그 열기도 해요. 예. 그 사람들 그 공무원들 몇 명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안전보장의 개념으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일을 해봤는데. 네. 명동에다 지하도로를 만들고 사람들이 땅 밑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그 양쪽 옆에다가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 점포를 만든 거죠. 만들어 놨더니 점포 가격이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는 대박을 거예요. 칩니다. 그게 팔리고 그 돈을 모아보니까 건설비보다 몇 배를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관광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밖에서 서울에 놀러 오는 사람들은 지하도라는 게 있디야. 그러니까요. 지하도는 또 위에 있는 허름한 목조가옥에 있는 가게들에 비해서 굉장히 현대적으로 보였겠죠. 조명이 세. 조명 쫙 켜지고 네. 번쩍번쩍하고 그 상가에 입주하기 위한 경쟁이 붙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정권 차원에서. 토목이라는 것은 그게 하는 게 돈이 드는 게 아니다. 돈이 나오는 거다. 아, 이게 돈이 되는 거구나. 예. 인프라는 들인 만큼 뽑는구나. 몇 배를 뽑는구나. 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그 안전보장을 위해서 대피, 보호시설용으로 구조물을 만들었더니 네. 건설비를 뽑고 토지보상비를 다 빼고도 더 많은 돈이 나오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동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뭘 해도 영원히 이럴 줄 알고. 예. 미국의 원조나 일본의 원조도 한도가 있는 금액인데 이거 다 써버리면 땡이라서 다시 또 빈손이 되는데 그걸 무지하게 걱정을 했더니 이렇게 초기 자금만 넣어서 건설 사업을 해보니까 토목 사업을 해보니까 돈이 돌더라. 더 많은 더 폭넓은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축비가 나오더라. 네. 돈 나온 건 또 건축. 예. 그 수익으로 다른 시설을 폭발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만들 때마다 대박을 치는 거예요. 네. 예. 왜냐? 서울의 인구 밀도가 그만큼 받쳐줬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 시설물들이 워낙 노후했고 거기서 큰 공사를 벌였더니 그 공사를 맡은 그 건축업자들은 또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런 구조물을 또 사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의 경제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예. 지금 생각하면 참 별거 아닌 얘기지만 당시로는 완전 신세계였을 거라는 거죠. 네. 처음 해본 거죠. 이승만 정권 내내 이걸 못해가지고 그렇게 지질이 공상을 떨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신세계였다. 예. 라는 걸 이제 칭찬으로 줄 필요 없고요. 예, 그럼요. 그때 신세계였는데 그때 한번 경험한 신세계를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하고 있다는 건 50년째 써먹고 있어, 50년째. 우리는 아마 그리로 접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돈이 돌게 하는 방식을 못 만들어내고 지금의 정부가 컴퓨터로 만드는 게 뭐가 돈이 되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60년 지났더니 그렇게 됐다. 그 얘기 한 거죠. 이제 지하도 같은 시설물을 넘어서서 이제 아파트로 갑니다. 네. 서대문이나 뭐 노고산이나 뭐 이런 데 막 판자촌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요. 아파트를 지어보니까 이건 지하도 따위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 위정자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좋았던 시절이에요, 이게. 예, 거의 마지막 좋았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게 야 그때는 독재였지만 살기 좋았어라는 게 아파트를 짓게 되면 또 지방에서 올라온 판자촌에서 지게 들고 나가서 지게 한 짐 져주고 점심값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 다 투입됩니다. 그때는 건설기계도 안 좋아요. 네. 다 등짐 져서 올렸어야 돼요. 진짜 북한하고 똑같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들어오죠? 네.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부서진 돌 주워 가려고. 진짜? 그럼요. 파니까 그거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동네 공터 같은 거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시멘트 회사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시멘트 바다다가 모래 섞어서 블록 찍는 거. 벽돌 공장 사장들이 떼돈을 벌던 시절이죠. 브로크라고 예, 브로크 장사. 옛날 사진들을 보면 정말 신기한 예. 이 조그만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앞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이 그렇죠. 예. 신나게 무거운 돌을 지고 아싸 현금. 우리는 그 등짐을 지고 일어날 자신도 없는 그 거대한 등짐을 지고 막 날아다니고 막 뭐 이러던 시절이에요. 물뚱님 두 조각 나요. 우린 두 조각 나요. 우리는 그냥 엎어진다니까 못 일어난다니까. 다들 그 만성질환을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렇죠. 여기 있는 양반들이. 예.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상가. 고가도로는 또 뭐 고가도로 통행료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냐. 고가도로를 짓고 그 밑에 공간이 생기고 그 위로 교통소통이 활발해지자 그게 도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네.
주변에 있는 상가가 가치가 뛰어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면 거기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민간들이 민간 자본이 투입돼서 그 자리를 상가를 밀고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죠. 빌딩을 올리는 현대적 상가가 막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아현고가 서대문고가 지금 안쪽에 그렇죠. 동네로 올라가 보시면은 산 끝에 전세도 받아주고 전세 받아주면 요즘 싼 거죠. 그럼요. 심지어 전세값도 싼 근데도 막 2층 막 귀국 산장 같은 집들이 보여요. 그 집들은 60, 70년대에 부자들이 나 일 바쁜데 도심 이쯤에 자리 잡으면 되겠구나. 그렇죠. 하고 차고만 크게 해놓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놓은 집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이었죠. 예. 지금은 낙후했지만. 오래되면서 귀신이 들어서면서 귀곡산장이 되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본격적인 그 부동산 신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 4년 사이에. 박정희 정권 초기에 한 65년도까지는 이런 일이 시동이 안 걸렸어요. 몇 번 시도를 해보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바로 김현옥 시장 재임 기간 중에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짓건 도로를 짓건 터널을 뚫고 터널 얘기는 이따 또 나옵니다. 이런 거대한 토목을 막 벌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 더 많은 돈이 쏟아져 나오고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토목 공사를 벌일 수가 있는 준비가 됐는데 그때 이미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바로 땅이죠. 네. 지을 곳이 없다. 네, 땅도 제한된 자원이. 땅은 굉장히 제한된 자원입니다.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땅이잖아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군사 정권이고 누가 감히 정부가 한 나라가 한 일에 반대를 하겠느냐. 근데 파야촌 막 밀어버리고 시작했는데. 아니 섬을 부수잖아요. 사람들이 사는데 그걸 다 내버려놓고 부술 테니 나가. 그런 다음에 어민들 거기 하지 마. 그러고 없애버리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저항을 시작합니다. 당연합니다. 거기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보상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월호까지 유구히 내려옵니다. 언론이 보여주면 내가 안 죽었는데 저 사람들 왜 지랄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똑같은 개념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이지 미국과 유럽에는 없습니다. 없는 편입니다. 구시가지 그대로 살린 대도시들에는 없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큰 흐름으로 돈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그 주변에서 가지고 같이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 사람들이 정부 사업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땅을 사서 자기가 집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고. 민간업자들도 토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에 동시에 건물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뭐 어디 선 긋고 잡아낼 빈 땅이 덩어리 큰 빈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원주민들은 당시에 이미 많았을 원주민들 이초장도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다 가자가 아니었고 그냥 저기 원래 다들 가네 가자 해서 원래 많이 살고 있던 사람들 서울 시내 전 지역을 다 빗자루질을 해놨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부동산 건설 토목의 광풍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이때 이제 눈치 빠르고 발 빠른 사람들은 정부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방향에 먼저 가서 선점을 하고 또 건설 사업에 한 몫을 끼고 토목 사업에 한 몫을 끼고 어저께만 해도 우리 동네 공터에서 브로커 찍던 아저씨가 갑자기 건설에서 사장이 돼가지고 벤치 타고 나타나고 이렇게 되던 시대였거든요. 그 에너지 때 그 연탄 사장들이 가스회사 차린 거랑 비슷한 느낌의 아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번엔 또 어느 지역 단지를 다 밀어버리고 개발한다더라 하는 정보가 사회 곳곳에 흘러다니고 그때 이제 대기업 재벌들의 초창기 시대였죠. 그 사람들 사이에 주로 큰 정보들이 다 흐르고 또 거기에 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정보들은 슬슬 생겨나기 시작하던 사람들의 커뮤니티 대형 교회의 초창기 모델도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도시의 개발 붐의 마지막 수혜자 교회. 그렇죠. 뭐 거의 동반자급이죠. 굉장히 그 발빠르게 같이 그러니까 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70년대를 거치면서 80년대 후반까지도 이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냥 거대한 태풍이 몰아친 거죠. 특히 서울에. 서울과 유사하게 약 10년여의 시차를 두고 지방 대도시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 부동산 광풍이 불어온 거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은 전국에 한 군데도 없었던 거예요. 최근에 중국이 겪고 있는 게 이 당시 우리나라랑 비슷한 건가요? 굉장히 유사하죠. 그 대신 규모가 몇천 배로 더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은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기지요. 서울시 전역에 그냥 막 떼돈이 굴러다니고 개발의 광풍이 불고 막 속도전 양상을 띠고 전개되는데 그 이면에 슬슬 피해자가 양산되기 시작하고 부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당장 이 아파트를 다 지으면 완공되기만 해도 몇 배, 동그라미 수십 개짜리 수익이 떨어지는데 하루가 아깝다.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하고 재료는 다 빼먹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점검 없이 무리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 항상 부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후유증이 몇십 년간 계속 꾸준히 나타나기 시작하죠. 감리 안 한 결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진짜 앞뒤 안 가리고 싸우면서 건설하는 개념으로 네. 도시 전체를 막 난개발을 해버리다 보니까 서울이란 도시 전체의 문화적 가치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장 재미없는 도시 중에 하나죠. 그죠. 하나도 안 이쁘게 되었습니다. 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가득 찬 기괴한 도시가 돼버립니다. 그런 면에서도 사실 저는 평양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 그렇죠. 평양은 이제 오히려 과시성 그게 커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호텔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요새 강남구가 되게 평양 같아요. 슬슬 공동화가 스타트 됐단 말이죠, 여기가. 그래요? 가격은 못 맞추고, 트래픽은 늘어나지 않고, 네. 가격은 너무 비싸니까. 늘어나지 그런 와중에서 않으니까. 뭔가를 짓는 사람들 구에서 막 이것저것 플래카드 걸어놔요. 근데 뭐 빨간 글씨, 파란 글씨로 막 안보 1번지, 뭐 애국 이런 거 많이 써있고, 강남이 요새 평양하고 상당히 비슷해졌습니다. 평양이 다른 점이 있다면 돈이 없어가지고 난개발을 하기 어려워. 그렇죠. 평양은 뭐 지은 다음에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도 없잖아요. 예,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미 눈치 빠르게도 이 개발의 주역들이 깨달았던 게 함부로 사람 사는데 막 밀어버리고 막 지으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는구나. 빈 땅이 필요하다, 빈 땅이. 네, 네. 그렇다고 산꼭대기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빈 땅이 어디 있는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눈에 들어온 서울 도심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넓은 빈 땅, 주인 없는 땅. 네. 그게 바로 한강의 유역들입니다. 강변. 네. 우리 사무실. 네, 우리 사무실 위치에요, 여기가 딱. 그게 그렇게 똑같은 고민을 지금 이게 60년대잖아요. 그렇죠. 60년대에서 50년간 더 해오던 사람들이 발견한 게 미군 기지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젠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에 가서 이거 하면 뭐 되겠다라고 한 아주 최종 보스가 네. 4대강이죠. 맞아요. 네. 그 중간에는 서울시 근방, 부산시 근방에 신도시들이 있었고요. 신도시들이 있었고. 네. 저는 그리스의 철학이 이렇게 발달했을 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에 대해서 몇십 년간 사람들이 계속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같은 주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뭔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사유는 강가에서 해야겠다. 네. 진짜 심시티가 잘 만든 게임인 게. 맞아요. 예. 강을 처음에 맵에 그어놓으면 강 주변은 개발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 관리 잘해야 돼요. 강 왜냐면 주변은. 강은 따로 인간이 선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거기는 또 굴곡이 우둘두둘해가지고 건물 놓기도 애매하고 직선으로 도로 놓기도 애매해서 강변에 뭘 짓기가 힘들죠. 결국은 칸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맨 나중에 개발돼요. 예. 그죠. 어쨌든 간에 김현옥 시장은 이제 한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아이고 또 뭐 지어야 되는데 군 출신이시잖아요. 네. 행보관님들이 이렇게 자주 빠지는 강박증 있잖아요. 아유. 병력이 놀고 있다. 그런 부지런한 행보관님들 뒤에는 이런 사단장이 있는 거예요. 연사장. 예. 그 지휘봉등 손바닥 딱딱 때리면서 뭘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네. 한강을 딱 보게 되면 당시만 해도 한강은 자연하천이었죠. 굉장히 규모가 큰 자연하천입니다. 네. 자연하천은 평소에 강이라는 게 딱 정해진 코스로만 물이 흐르진 않아요. 네. 갈수기 때는 물은 아주 가운데 조금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그 물이 흐르는 주변 유역의 땅이 여름에 장마철에 비만이 오면은 다 물이 잠기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 아주 넓은 백사장이 있기도 하고. 그죠. 강변의 배후지가 폭이 무지무지하게 넓습니다. 네. 사실은 여의도도 전체가 다 강의 유역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잠기니까. 네. 자, 이런 땅이 딱 보이는데 이 넓은 땅을 그냥 놀려둬야 되느냐. 땅만 있으면 떼돈을 벌 수 있는데. 국가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데. 강박에 미치겠어요. 아이고 저것도 땅 할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그 사람들 보기에는 서울 바로 남쪽에 붙어있는 금싸라기 땅이 모래사장을 덮여가지고 사람들이 기껏해야 거기 가서 여름에 강수욕이나 하고. 그렇죠. 아니 지금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그렇지. 모르는데 물놀이를 해? 물놀이나 하고 있고 물고기나 잡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올리는 아이디어가 바로 강을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하는데 예전에는 강 유역이 넓게 완만한 경사로 넓게 퍼져 있으면은 그 끄트머리쯤에 민간들이 세운 제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로 수위가 올라왔을 때 넘치지 말라고. 제방은 필요하죠. 네. 근데 현대적으로 제방을 훨씬 더 강폭을 좁히는 방향으로 제방을 쌓아버리는 겁니다. 거기는 강이 깊이가 깊어지죠. 그죠. 유속이 빨라지고. 그러면서 강을 정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심시티 할 때 선 긋는 것처럼. 네. 구불구불하고 그냥 넓게 퍼져 있는 모래사장 다 없애버리고 옆에 강둑을 쫙 쌓아버리는 거죠. 직강화. 이게 바로 제방입니다. 네.
제방을 만들면 덤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여름철에 넘치지 않기 위해서 제방 높이는 최소한 5에서 7m 올라가야 돼요. 네. 그 제방은 또 두꺼워야 되고 제방 위에 도로가 깔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방을 쌓고 도로를 깔아봤더니 그 제방이 막고 있는 그 강 쪽 말고 강 유역 쪽, 배후 쪽 어마어마한 빈 땅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땅은 주인도 없어요, 심지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그걸 한강 시민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예. 그거보다 훨씬 넓은 뒤에 땅. 그렇죠. 네. 심지어 단적으로 얘기해서 여의도의 전체 땅. 네. 여의도. 예, 이 김현옥 시장이 여의도를 뺑 둘러가면서 제방을 쌓고 도로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의도를 쓰겠다. 여의도 사람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여의도의 면적이 왕창 넓어지는 겁니다. 네. 여의도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윤중제로 인해서 사이즈가 커지니까 한강이 장마철에 물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수로가 좁아서. 그렇죠. 수로가 좁아졌네. 여의도를 넓혔으니까 강이 좁아질 거 아닙니까? 네. 물이 흐르는 공간, 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밤섬을 날려버린 겁니다. 물 넘치지 말라고. 그리하여 율도동민들은 예. 실향하였다. 그 섬을 날려버렸다는 게 어느 수준입니까? 섬 전체를 네. 수심한 2, 3m까지 다 파버렸어요. 강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냥 강이 지나가게. 그러니까 섬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파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섬이 꾸물꾸물 올라와가지고 다시 섬이 되는데 몇십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그때 완전히 날려버렸는데도. 다시 살아난 게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토사가 퇴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네. 당시에는 서울 이남, 한강 이남에는 도심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영등포밖에. 그 남쪽 제방은 나중에 쌓은 거예요. 올림픽 도로는 전두환 시절에 만든 겁니다. 그대로. 이때 만든 것은 강변 북쪽입니다. 네. 북쪽에 제방을 쫙 쌓고 그 제방에 도로를 만든 게 강변북로죠. 강변북로를 만들 때도 그 왜 거기다 도로를 열심히 만드느냐. 그때는 서울이 강북밖에 없었으니까. 네. 야, 도시 남쪽에 돌아가는 도로를 그렇게 크게 길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네. 그때 이 강변 북쪽에 제방을 쌓고 강변 북로를 만든 이유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선을 긋는 거군요. 그렇죠. 강을 이만큼 밀어내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제방이 군데군데 이제 뚫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이후로 이제 홍수가 좀 크게 나면은 제방이 넘치면서 수재민이 대量발생하고 막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죠. 그건 90년대, 200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속 이어졌죠. 네. 그러니까 그 제방을 너무 밀어냈다고 볼 수 있죠. 수량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네. 그래서 피해를 본 게 망원동 같은 지역이 상습 칭수 지역이 되고 막 그랬죠. 그 후대에 미룬 거죠. 예. 이거 한 몇십 년 개고생 하더라도 니들이 알아서 해. 나중에 땅을 해놓자 일단. 땅이 필요해. 망원동에 그 수많은 주택 다 짓고 네. 저지대. 네. 그리고 심지어 제방을 쌓고 뒤쪽에 강물이 막 수위가 올라가면은 그죠. 이 육지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강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제때 안 만들었어요. 나중에 만들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강이 장마가 지면은 그냥 숨은 땅 맞고 어떻게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쪽은 다 잠겨가고 있고. 그러면 저 어렸을 때 예. 그 중랑천이 매년 여름 넘쳤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그 영향이 있는 거죠. 제방을 너무 무리하게 쌓은 거죠. 개발의 부작용을 국민과 강에게 떠넘긴 거죠. 그걸 다 책임지는데 지금까지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수십 년 이상이 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죠. 당시에 그걸 만들므로써 확보한 땅의 가격보다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그걸 복구하느라고 든 돈이 훨씬 많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알 바 아니죠? 그렇죠. 그걸 땅을 소유해서 번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 이미 돈 벌고 딴 거 하고 있거든요. 예, 중랑천 부근에 아니면은 구반포에 사셨던 분들이 고생을 하신 거지, 뚝섬 근처에. 결국 그 강변북로 같은 것을 만들면서 강의 제방을 들여서 쌓고 예. 아주 넓은 빈 땅을 확보해서 그 부지에 대규모로 또 아파트 단지를 입주시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했겠죠. 그렇습니다. 이걸로 그 부동산 개발의 광풍을 계속 이어간 에너지로 소모가 돼버린 겁니다. 네. 뭐가 소모가 됐느냐? 자연이 소모가 된 거죠. 강이 달라진 거죠. 강이. 이런 흐름 개발하면은 떼돈을 벌 수 있다. 근데 개발하려면 땅이 필요하다. 땅이 없으면 강을 좁혀서라도 땅을 만들어내면 된다. 이런 굉장히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안 되면 되게 하고 안 되면 되게 하고 돌격적인 싸우면서 해야 되는 네.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박정희와 김현옥이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는 구상을 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만들어내서 구현한 사람은 김현옥이었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심히 기뻐한 사람은 박정희였을 거고. 네. 그리고 수많은 지자체장들이 예, 그걸 따라하게 되고 네. 그리고 향후 50년간 실제로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것을 지켜보던 서울 시민 유권자들, 전국에 있는 유권자들은 이게 좋은 거라고 봤을 거예요. 이걸 근대화라고 생각하고 조국 근대화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과거형을 붙입니까? 앞으로 몇십 년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조감도들. 네.
그 조감도 문화가 이때 생긴 거예요. 다 손으로 그렸잖아요, 일단 뭐. 옛날에는 조감도 밑에 그리시는 분들이 심심하니까 길에 펭귄 그려놓고 많이 하셨거든요. 요새는 디지털로 뽑으니까 되게 비인간적이더라. 옛날에는 비펭귄적이더라. 조감도도 굉장히 예술적이었어요. 조감도 밑에 펭귄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은 그때 만들었던 흔적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솔직히 개고생을 하고 있죠. 예, 감당이 힘들죠. 박원순 시장이 고가도로를 보행자용 시설로 만든다. 세운상가 앞에 벼 갖다 심고. 네. 이게 참 우리 앞세대가 보기에는 어이없는 짓이지만. 야, 거기 세운상가 앞 논에서 수익을 내려면 도대체 쌀을 킬로그램당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돈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김현옥 시장의 그 4년간 레전드급의 개발을 보고 그거에 열광을 했던 분들이 20, 30대에 열광했던 분들이 지금 노년층이란 얘기죠. 그죠. 그분들이 보시기에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류의 분석이에요. 이명박 서울시장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털어먹었다. 그렇다고 봐야죠. 라는 걸 알게 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머릿속에는 본능엔 개발밖에 없는데 대세가 바뀐다는 걸 알자 실제로 하는 일이 개발인데 그 포장을 디자인으로 해서 디자인 센터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뭐 디자인 서울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철학을 50년간 고민하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50년간 고민하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그 동대문에서 전 드러난다고 봅니다. 동대문 운동장이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어떤 동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걸 과연 그렇게 날릴 필요가 있는 것이었나. 날리고 세운 게 과연 그전에 있던 경기장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박원순 시장,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의 기수부터 본격적인 고민을 했다는 거죠. 삽을 안 쓰고 누가 퍼놓은 거 있으면 그냥 두고 어떻게든 도시를 사람 사는 곳처럼 만드는 프로젝트의 문제. 그러다가 오류가 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50년 걸렸다는 건 맞다. 그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한 일이 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네. 그게 한둘이어야 말이죠. 네, 저한테는 보이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은평에 새로 지은 고스트타운에 집을 거기 주소로 바꿔놓고 서울시장 관사 안 쓰고 거기 공동화되는 거 막고 다른데 새로 개발되는 거 못하게 하고 이미 지어놓은 오세훈의 바보 물건들 해결하려고 지금 고생이죠. 진짜 바둥바둥거리면서 틀어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당시에 젊은 시절에 이마에 돌격 써붙이고 막 다니면서 자고 일어나면 막 구조물 새로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가 재벌이 되고 자고 일어나면 옆집 아저씨가 회사 사장이 되고 이러던 시절을 추억하는 기성세대들한테는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정작 자신은 사장이 되지도 못해놓고. 정작 자신은 지금 폐지주부로 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지금 박원순 시장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발의 후유증을 우리가 향후 길게 잡으면 100년 이상 감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사실 전 저희 세대들도 가치관 똑같다고 봐요. 가치관이 바뀌고 나서 100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제일 큰 돈은 부동산에서만 만졌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오세훈 시장 얘기 계속 나오지만 뭐 가든5, 세빛둥둥섬 뭐 이런 거. 결정적으로 아라뱃길. 잘못 쓰셨어요. 세빛 뉴라이트 아니에요. 세빛이에요. 오세훈의 세자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영문 표기도 SEVIT잖아요. 세빛. 그거 뭔가 약자 같은데. 세빛 플로팅 아일랜드예요. 네. 아라뱃길 같은 거 지금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좋아하는 유권자가 과반수인 사회에서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생각은 있느냐. 그리고 저번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요? 그 100길로는 모자라서 철로를 놨다고. 네네네. 그렇죠. 그런 세상이 시작된 시점이 바로 이때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강에 시작됐고 그래서 교량도 강 제방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죠. 다리를 만들려면은 다리 양단 끝에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물이 안 넘치게 만들면서 다리의 길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 다리는 힘드니까. 그 다리 길이를 최소화시키려면 제방을 최대한 끌어당겨서 쌓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제방 너머에 도로가 연결되니까 다리는 일반 도로보다 높이가 높아집니다. 바로 옆에 마포대교만 봐도 뻥이 나오잖아요. 이 다리와 제방과 강변북로와 여의도 윤중제는 다 똑같은 이유. 개발할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 게 적합하다. 강을 밀어내기 위해. 이제 한남대교가 왜 이렇게 빨리 지어졌는지. 옥수동 한남동 일대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어놓고 나니까 강변북로 만들었던 땅이 다 소진되니까
그 다음에 눈이 강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70년대 중반부터 강남 개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강남 개발이 처음부터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이었다면은 제3한강교, 한남대교와 비슷한 시점이거나 네. 양쪽 간의 그 시점을 맞춰가면서 진행됐을 겁니다. 그렇겠죠. 최근의 예로 들자면 그 송도 신도시와 그렇죠. 거기를 연결하는 다리들. 뭐 무슨 대교가 만들어지고 어쨌든 그것들은 비슷하게는 가잖아요. 다 계획대로 만들었잖아요. 성공적인지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남대교와 강남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한남대교를 만든 이유는 오로지 강변 배후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네. 그게 만들어놓고 보니까 개구리 울고 있는 강남 그 영동의 논과 밭들이 보이고 네. 그리고 또 그 한남대교 만들 때 최초의 이유도 아까 그런 얘기 나옵니다. 왜 만드느냐 이걸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네. 그때 실제로 서울시에서 홍보한 목적이 다시 전쟁이 났을 때 그 이승만 때처럼 다리 한 개밖에 없으면 끊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교량을 만드는 거다. 그게 진짜로? 실제로 목적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게. 네. 그러면 제2한강교도 있지 않냐. 제2한강교는 유사시 군사작전용 전용으로 쓴다. 하나 더 필요하다. 이건 거의 제가 물건 살 때 핑계 대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그냥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지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여기서 되게 특이한 게 다리가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다리가 스스로 끊어진 것처럼 마치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끊어졌을 수도 있으나 6.25 때 다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끊은 거라면 3개가 있으면 3개를 다 끊지 않을까요? 안 끊으면 되잖아. 13개가 있으면 13개 다 끊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안 끊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로 봐도 할 말은 없었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야, 핑계를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핑계가 먹히는 시대였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때면은 10년 전에 전쟁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얼마 안 된 거죠. 전쟁의 추억이 생생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는 10년 전에 뭐 했나? 우리는 10년 전에 2000 초반. 우리 10년 전에 2005년 월드컵 했죠, 월드컵. 예, 군대 있었어요. 저도 군대 있었어요. 예. 비슷한 사례로 제3항공기가 만들어진 직후에 남산 1호 터널, 2호 터널이 만들어집니다. 남산 1, 2호 터널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펴보시면 알겠지만 남산을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관통을 하는 도로들이거든요. 네. 그 터널을 도대체 왜 만드느냐. 남산 남쪽에 별 시가지도 없는데 역시 그것도 유사시 대피 장소를 만들기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네. 목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순환 논리가 되죠. 예. 다리 왜 짓냐. 남쪽에 갈 수도 있으니까. 야, 터널 왜 뚫었냐. 남쪽에 다리가 있잖아. 그렇죠. 야, 이거 남쪽에 다리 왜 있는데 터널 뚫었잖아. 터널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야 될 곳은 어딘데 여기엔 답을 못했다. 갈 곳이 있니? 이건 답을 못했다. 이거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초반에 네. 왜 우회로가 건설되어야 하는가 논란하고 되게 비슷하게 됐네요. 우회로를 기왕 지었기 때문이다로 나중에는 귀결이 되는. 네. 실제로 남산 1호 터널, 2호 터널이 크로스되는데 그 교차 지점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예 광장급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할 생각이었어요. 아, 그 지하 도시를 만들려고 그랬구나. 그게 대피소입니다. 지하 벙커 같이. 네, 지하 벙커 같이. 왜냐면 핑계의 활용점정. 활용점정이죠. 대피소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완공할 때 보니까 그건 어디로 없어졌어요.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이거 음모로만 할 수 있겠다. 안 지었어요. 사실 있다. 아, 사실 거기 뭐가 있다. 사실은 있는데. 뭐 마징가가 있다. 비밀에 붙여져 있다. 서울에 계신 분들 이제 남산 1, 2호 터널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예. 대피소 보신 적 있으시면 제보해 주십시오. 그 조그만한 대피소 말고 거대한 아주 큰 거. 하이브급의 교차점에서 지하 방향으로 수직으로 한 100m를 내려가면 네. 원자로가 있다거나 네,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진짜 지름신에 점령당한 어떤 사람이 매일 그냥 지르고 싶어서 지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짓고 싶어서 지은 거예요.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고 무엇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이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였고 그 관성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관성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저희가 들려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네, 그거예요. 이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전혀 놀랍지가 않고 지금 뭐 모든 지자체 공약이 다 그런 거 나오고 있는데 그걸 들어보셨던 분들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겁니다. 아까 뭐 결론만 놓고 말하면 한국은 꽤나 교통 정체가 심하지만 어떤 대도시와도 비슷한 정도 수준의 그런 1000만이 넘는 메트로폴리탄을 가지게 됐고 어차피 시작된 서울로의 쏠림 현상에서 사람들이 들어갈 곳, 사람들이 일할 자리를 땅의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 아무 생각 없어요. 저희 아무 생각 없어요. 다만 그 디테일을 좀 보여드림으로써 아니 그걸 왜 반 100년이 지난 뒤에도 집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손해를 얼마나 보았는가?
요 정도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 시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피해보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 안 받거든. 그럼요. 거의 대부분은 이득을 받거든요. 그 마인드셋도 되게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요. 이때 생겼다 그 비겁함. 예. 왜냐? 뒷감당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분명히 그 시대를 흘러가면서 굉장히 큰 부작용들을 유발하기 마련인데 그 뒷감당은 후손들이 더 좋은 기술과 더 좋은 자본으로 알아서 하겠지. 이게 굉장히 그 무책임함으로 보여지고 이 개발 독재의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결론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눈앞에 밤섬이 보이니까 밤섬 말씀드렸지만 대단지가 들어설 때마다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여기저기서 지적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빨간색을 더 씌우면서 지금의 빨간색의 화신들이 어떻게 국가를 키워나갔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골자를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이제 온 바다에 제방 쌓고 온 바다에 땅 만들기 하던 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이게 대한민국의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반백년 이상 유구히 내려오고 있는 전통적 가치. 그 대한민국의 교시예요 교시. 이게 바로 거의 종교 수준이죠. 예.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다가 아니죠. 우리가 길 간 곳에 간다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든 된다. 우리가 가는 것이 길이 아니라 우리가 까는 것이 길이다. 실제로 화신 말씀드리고 화신이 이명박이죠. 네, 맞아요. 아주 X창을 내놓으면 자연은 알아서 복구하며 사람은 거기서 모여서 땅 장사를 한다. 오케이? 하고 직권을 보낸 거죠. 모두가 행복하자는가. 네. 관련된 결론은 광고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안녕하세요. 하루에 200km 이상을 운전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정해진 사양의 PC를 판매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사용자층을 예상해 최선의 가격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부품을 골라드리는 큐레이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재고 밀어내기는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요. 컴스테이션이 하면 다릅니다. 기초 사무용 PC가 296,000원, 탄탄한 기본 사양의 게이밍 PC가 703,000원, 옵션도 원하시는 대로 바꾸고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011-892-556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 후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1599-1599에 전화만 주세요. 대리운전 1599-1599. 눈도 굉장히 민감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초점 안 잡힐 때 상실감 쩔어요. 당연히 이젠 그럴 때가 됐지. 안 돼! 속상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근데, 신기하다. 하긴 저도 척추에 무리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래서 되게 겁나는데. 다른 신체 기관 다 그런데 눈이라고 안 그럴 수 있나? 마찬가지지. 되게 웃긴다. 노화는 당연한 것. 그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정치 여러분. 사람은 늙는데요. 사람이 한번 가지게 된 바보 같은 믿음은 늙지도 않고 그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처리가 안 됩니다. 처리가. 마치 이제 나이를 이제 천천히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거는 엄마 버릇인데 이거는 아빠 버릇인데 이러면서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되게 많이 지배받잖아요. 대한민국을 지배한 부동산 만능주의의 매우 중요한 선조를 그렇죠. 풍백, 우사, 운사를 발견하는 날이었어요. 이게 그리스 철학이라니까요. 그리스 철학에 자꾸 집중하는데 사원소론, 부동산 결양. 생각해보면 그리스 철학도 그렇게 절정기는 길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60년이면 거기에 필적합니다. 그래놓고 2000년을 지배하고 있죠. 네. 흙, 공구리, 철, 이런 것으로 세상이 이루어졌다. 뚝방. 이런 걸로. 예. 부동산 사원소론. 그리스 얘기는 내일 또 원 없이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스포 애들이죠. 저희가 그리스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만. 어떻게 할지는 내일 알게 되실 텐데, 매우 진부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이다. 그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당시라고 해도 좀 이해하기 힘든 거. 당시라는 게 그리스입니까? 아니면 60년대입니까? 60년대 한국. 제3한강교요. 예. 한남대교요. 한남대교도 뭐 전시 용도로 만든다 그러고, 남산 1호터널, 2호터널도 전시 목적으로 만든다고. 이제까지 전시용으로 써본 적도 없거니와 전시용으로 제대로 만들지도 않았고. 심지어 전시용으로 만들지도 않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믿어줬잖아요. 전시랑 전쟁? 예, 전쟁 대비용으로.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전쟁을 겪은 지 10년밖에 안 됐고. 제일 크고. 실제로 북한이 현존하는 위협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피상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경제적, 군사적으로 남한이 밀릴 때였고. 그 피크타임에, 그 핵심적인 시점에 있던 사건이 있죠. 1968년 1월 21일, 보통 121 사태라는 거. 어르신들은 주로 김신조 사건으로 기억을 하죠. 김신조 일당.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을 강남 쪽으로 개발하고 싶은데 김신조가 와서 뺨 때려줍니다. 완전 죽이는 타이밍이죠. 그리고 막 누굴 죽였어. 사실은 이제 김신조 일당이 내려온 그 무장 공비 팀, 한 팀이 온 거죠. 다 사살되고 이제 김신조라는 사람 한 명만 살아남은 건데 그들의 목적은 서울 시내에 침투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죽이는 거였어요. 네, 그는 떵떵거리며 대한민국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김신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그 배경 설명은 바로 베트남 전쟁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미국을 도와서 베트남에 파병을 하죠. 미군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그럼요. 보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북한은 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안 했는가? 베트남 쪽에서 거절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걱정해서. 네. 그래서 북한은 베트남에 참전을 못한 상태에서 남한은 베트남에 파병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북한은 실제 위협을 과장되게 하고 남북한의 위기를 고조시킬 필요성을 느껴요. 진짜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도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정점에 김신조가 있는 겁니다. 북한의 외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감 외교죠. 존재감을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너무 쩌리가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외면당하고 잊혀질까봐. 쩌리. 세계 역사 속에서 잊혀질까봐. 야, 정말 그 큰 규모의 관심병이다. 이거는, 근데, 그 표현 좋은데, 전 세계 외교 전쟁은 모든 나라의 관심병 전쟁이에요. 우리가 세계사의 흐름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죠. 따돌려질까봐 걱정하는 게 외교전이잖아요. 그죠. 존재감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다른 나라들이 나 몰래 내 험담할까봐. 그렇죠. 남들 모이는 거 몰래 뚜청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험담하니 대놓고 모두가 나를 험담하렴. 북한식 어그로를 끌어버리고. 예. 아큐랑 다를 게 뭐야. 나는 버러지야. 뭐 이러면서 버러지를 욕하는 사람은 바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68년 1월 달에 그런 사건이 있고 69년 1월 7일 날 김현옥 서울시장이 계획을 발표합니다. 어떤? 그 계획의 이름이 서울 요새화 계획이에요. 괄호 열고 그냥 부동산 개발 계획. 그렇죠. 그 내용은 다 부동산 개발이었습니다. 뭐 서울 주변에 나성을 건축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호 2호 터널 개발 계획이었어요. 네. 그 안에 크로스되는 부분에 대규모 대피시설을 만든다. 네. 그러면 맞박에 돌격어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수원 화성 같은 곳에 현대판을 지어야지. 그러니까 수원 화성은 땅값이 별로 안 비싸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팔리거든 거기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100% 이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을 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만 이런 일을 했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안보에 위협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하지만 겸사겸사 잘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누가 핑계 하나 안 주나 했는데 너무 좋은 핑계를 마침 딱 쳐들어와주고. 아니, 그건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제가? 코에 걸면 부동산. 귀에 걸면 부동산.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맥락은 계속 이어집니다. 김현옥 시장이 이후에도 이어지죠. 경부고속도로 건설해가지고 한남대교가 이어주는 거. 그 경부고속도로 생기니까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로 근처에 또 도심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죠. 그럼 슬슬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죠. 강남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땅을 사고 막 거기 개발을 하게 된 이후에 역시 또 안보가 또 낍니다. 당시 유행어가 강남에 집 하나 마련 안 하셨습니까? 왜? 강북보다 강남이 안전하니까. 한강을 넘어가는 데니까 북한에서.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어떤 독재자가 다리를 끊어도 그렇죠. 피난 갈 수 있는. 이미 우린 다리를 넘어온 상태거든. 네. 예. 이것도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크게 널리 퍼졌던 심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진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 어르신들한테 여쭤보시면 이런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아직도 강남에 집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런 게 막 TV 드라마에도 나오고. 15년 전에 피난을 가셨고
예. 가시다가 혈육도 잃어보셨고 하셨던 분들이 아주 옆에 계시고 이으시고 그럼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남 개발의 원동력은 뭐라 얘기를 해도 결국은 사람들의 부동산 투자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에 대한 욕망이었죠. 그럼 100%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거기에도 남북 분단의 여파도 있었고 국가안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모두 집결돼서 욕망이 진짜 장렬하게 폭발한 곳이 강남인 거죠. 웃기죠. 그걸 영화로 컨버전하면요. 명량이고요. 연평해전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예. 실제로는 영업하려고 만든 영화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정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재자 박정희 정권의 그 18년간 재임 기간 동안을 관통하는, 그리고 박정희가 떠난 이후로도 계속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개발 독재라는 핵심 개념. 이것은 그 명동 지하도에서 아주 작게 출발을 했다가 우리 사회를 완전히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고,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독재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솔직히 말해서 당시에 60년대 70년대 무슨 뭐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생각하고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생각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했겠죠. 당장 먹을 밥이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 그리고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 시민 중에 상당한 다수가 그 개발의 붐, 개발의 광풍으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숫자는 지극히 적었다는 겁니다. 당장 네가 아니다. 아니 알부자들이 나왔는데 모두가 됐겠습니까? 극소수죠. 알부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대부분은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어디론가 쏠렸다는 얘기죠. 즉 그때부터 양극화가 시작된 거죠. 소수에게만 돈이 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우리 모두가 이상하게 종교적인 신념에 가깝게 신화에 가깝게 부동산 광풍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은 극소수고 그때 발생하기 시작한 양극화는 갈수록 갭을 넓히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직도 그 부동산 광풍 개발 독재의 핵심인 그 신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유산이 단절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단절은커녕 저는 그 최신 버전이 송도라고 보기 때문에 이용의 말을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대한이 민국이가 나오기 전까지. 대한이 민국이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송도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 얘기는 책임감 없이 그 넓은 땅에 사람들을 집어넣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제 세대가 바뀌고 막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광풍, 뭐 개발 독재 이거 다 문제가 있다. 이거 언젠간 중단시켜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의 마인드의 밑바닥에도 우리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개발 계획을 취소하되 우리 동네만 계속. 그렇지. 항상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아파트 하나가 하다못해 재개발이라도 돼서 돈을 좀 벌어야 살 텐데. 이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화가 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독재가 남겨준 유산이라고 보면은 너무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유산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 한강 개발과 관련된, 교량과 관련된 얘기에서 출발해서 박정희 시대를 관통하는 부동산 광풍, 개발 독재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엔 드디어 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핵?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주변 이야기였고, 물론 뭐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만은 이 제방이 간척 사업이 방조제. 근데 실제로 이 개발 독재의 간판 얼굴은 저희가 이번 회에 말씀을 드렸고요. 한강 주변의 개발. 다음번에는 이 개발 독재의 말초신경을 드러내줍니다. 어디에 가장 강아지처럼 침을 흘렸느냐. 파블로브를 만나는. 그 핵? 핵무기. 핵발전. 그 핵. 걱정이 그런 건 있어요. 핵 이야기를 하려면 그 핵물리학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청취자분들이 또 핵물리 얘기하면 다 또.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은근히 이런 쪽으로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 핵무기, 핵발전 이야기를 다뤄야 되지 않냐는 압력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좀 더 수준 높은. 덕질을 하신. 그 수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핵 이야기, 핵 문제, 핵 무기, 뭐 전쟁에 관련된 문제도 있을 거고 개발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도 핵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핵 문제의 뿌리는 이미 박정희 시절에 다 뿌려졌다. 다 그때 시작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개발 중에 가장 위험한 개발에 대한 이야기. 독재유산 중에 가장 위험한 독재유산에 대한 이야기. 그런 면에서도 참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지금의 북한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너무 불안한, 제3자의 관점에 봤을 때 너무 불안하고 숙련되지 않은 손으로 핵을 만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요즘에 우리나라는 핵을 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들 불러다 만지라고 시키는 거죠. 네. 그게 무섭습니다. 더 무섭죠, 그게. 이렇게 또 따지고 보니까 지금의 북한은 남한의 잔상이다. 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따라오고 있는 잔상이다. 네. 그러니까 북한을 가만히 둬도 곧 민주화가 될 것이다. 부동산 떡을 만졌더니 손에 떡고물이 묻었는데 핵을 만졌더니 핵떡을 만지고 손에 핵이 묻은 핵고물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온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 심슨스 오프닝에 보면은 그렇죠. 그죠. 호머 심슨이 항상 등에다가 핵 물질을 이렇게 한 덩어리 넣고 오죠. 핵고물을 이렇게 후드에 넣어가지고 마트에 꼭 뿌려놓죠. 그런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3일째 없음이라고 붙이러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것을. 실제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스프링필드 카우치 개그 같은 이야기. 예. 다음 달 독재유산 답사기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뚝심송사인공은 이번 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지요.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서 기사님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 기록에 남아 향후 대리운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는 가장 값비싼 요금. 당신의 에티켓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광고와 생활. 아임닭 본사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없으면 거기 가서 항의하란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로 이야기한 그 한남대교 밑에 있습니다. 예, 그쪽에 있는 회사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나가는 게 과연 우연인지. 덕분에 아임닭은 비싼 월세를 내고 있겠죠. 예. 거기 진짜 월세 장난 아닐 텐데. 네. 잦은 회식이 없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잦은 회식이 없다고요? 즉 지난주에 저희가 드렸던 아임닭이 지금 신입 사원을 모집한다는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요즘에는 신입사원 모집할 때 회식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잦은 회식이 없다는 건 뭔가 좀 가끔 회식이 있다는 뜻이겠죠. 네. 회식이 잦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뜻이죠. 회식 매니아는 추천할 만한 회사는 아니다. 예전에 그 취업 관련 카페 있잖아요, 유명한. 네. 거기 Q&A란에 취업 준비생이 왜 회식을 싫어할까요? 공짜로 밥 먹어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그 문의글이 올라왔던 기억이 나네요. 네. 어쨌든 아니 뭐 맞는 얘기네요. 회사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네네. 가족 같은 분위기는 가족에게서만 찾으실 분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들어갔더니 막 다리방아 이러고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회사면 어떡해요? 걱정돼요. 하여간 가족 같은 분위기 없고 회식도 없다고 주장은 합니다. 실제로 뭔가 위로해주고 그런 걸 제공해주는 직장이든 뭐든 간에 그런 곳에서는 우리는 가족 같은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거 의미심장하다. 이 회사 안 되겠네. 가면 안 되겠네. 진짜 가족 같은 곳은 가족 같다고 안 하고. 비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정 붙일 수 있는 그런 곳은 자신이 내가 가족의 대체품이라고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우리는 직장 동료로서의 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어떤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사상 최악의 험담이에요. 아니야, 이거
왜 험담이지 이게? 이 돌고 돌아서 되게 헷갈린다고 지금. 네. 그러니까 가족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진짜는 가족 같은 회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가족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면서 가족을 참칭하는 게 불편한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가능한 한 가지 마시고.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은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한번 가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CS 분야와 웹, 모바일, HTML 퍼블리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CS 분야는 커스터머 서포트를 얘기하는 거죠? 네. 예전에는 IT 업계에서는 클라이언트 서버가 CS였는데. 네. 아니면 포토샵 CS 분야가 있으신가. 왔더니 어도비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부터 물어보시고. imdak, imdak, /wiseux, wiseux.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달랍니다. 네. 지난번에 공지가 나갔죠. 애플워치 상품 걸었다고. 네. 그래서 심지어 제 친구까지 본의 아니게 막 아임닭 먹고 이랬는데. 애플워치에 탐이 나서. 그랬는데 나왔나요? 전국에 다 그거 했잖아요. 네. 5분 중에 담당자분이 뒤져보니 3분이 네. 그 사실 듣고 왔다. 예, 이 익력 축하드립니다. 애플워치 스포트를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퍼펙트 25 사장님이 나도 사행성 이벤트 했는데 내가 했더니 아무도 안 오고 아임닭이 아니 우르르 몰린다. 예. 반성을 해야겠다. 애플워치가 셌죠. 사행성이 약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말씀드렸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나면 굳이 사행성 이벤트에 참여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청취자분들의 수준에 비해 사장님이 너무 치사했다. 좀 덜 치사한 이벤트를 만들어내시라. 퍼펙트 25는 예전에 인신매매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심했다. 유사 피라미드. 네, 유사 피라미드 했었잖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거 호응 안 하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퍼펙트 25 사장님이 부러워했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남기면서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역사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원고를 읽어보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박정희에 의해서 잘려나간 윤치영 서울시장은 매우 근시한 적이었습니다. 현재 평양시장을 하시면은 딱 적당할 분입니다. 만약에 살아계시면. 네네. 그래서 그 당시의 기준에는 김형옥, 박정희 콤비가 덜 근시한 적이었으며 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인프라를 깔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는 건 보통 도시계획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결과는 천만을 소화한 도시가 되었고 많은 부를 산출해내는 도시가 되었지요. 그게 더 힘들었던 것은 여태껏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아무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이들이 말 그대로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깔아놓고 그걸 사람들이 다니는 결과가 됐지요.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데 그것이 21세기가 되었더니 소수의 알부자를 매우 신나게 웃게 만들고 그중에 다수는 적산을 팔아 돈을 챙긴 사람들 혹은 그렇죠. 적산을 만들어내는 데에 부역했을 사람들이죠. 네. 그들 중에 다수는 빨간색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에게만 돈을 벌어주고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여기에 들어왔던 정착민 우리가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가서 보면 이제 해외 도시에 원래부터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오잖아요. 예. 그분들을 몰아내고 그렇죠. 그분들에게 피눈물 짜내면서 만들어 놓은 도시의 신화. 네. 아직까지 신화여야겠느냐. 간단하게 되물을 수 있죠. 그래서 당신 돈 벌었느냐. 당신 정당하게 돈 벌고 있느냐. 당신의 가치관 망가진 것 없느냐. 라는 질문을 오늘 드렸습니다. 신화인가 괴담인가. 결론만 놓고 말하면 큰돈이 가까이서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리로 쫓아가고 싶겠죠. 근데 그 결론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가는 거죠. 우리가 한번 예전에 드린 말씀 있죠. 주식에서 무조건 남는 돈은 수수료. 그걸 버는 사람들이 가장 시끄럽게 떠든다. 당신의 성공을 부추김한다. 네. 당신은 성공하지 않았죠. 수수료를 누구에게 냈을 뿐. 실제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도를 가진 사람이 뉴스를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길래 지금의 그리스 사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렇게 서로 다를까, 해석이 다를까. 저희들은 좋아하죠. 단군조선부터 훌기를.
이것만 미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몇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 그리스잖아요. 시원합니다.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데잖아요, 여기가. 시원하게. 보세요. 아마 유일하게 그리스하고 맞먹을 수 있는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신을 만난 사도는 기원 후 600년이에요. 한참 뒤에 얘기예요. 그리스 시원합니다. 한참 올라갑니다, 한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로는 가장 긴 역사 이야기. 예.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환에 대한 이야기만 빼면 가장 오래 가는 역사입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유엠씨의 책임 프로듀서, 물뚝심송 상인공은, 이용 사유사기. 이대로 내일 다시 여러분들을 다른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